안녕하세요. 저는 박인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날따라 아들 태우놈이 이상하게 살가웠어요.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평소엔 제 얼굴은 본체만체 하던 녀석이 퇴근길에 백화점 식품관에 들렀다며 포장도 번듯한 갈비찜을 사들고 나타났습니다. 묵직한 상자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제 어깨를 주무르는데 그 손길이 어색하기 짝이 없었죠.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쏩니다. 우리 아들 성공했죠? 그 녀석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제 평생을 바친 아들인데 그깟 표정 하나 못 읽을까 봐요. 하지만 저는 애써 그 위화감을 눌러 담았습니다. 그래, 바쁜 와중에도 어미를 생각하는 마음이 기특하지 않으냐. 스스로를 타이르며 부엌으로 향했죠. 며느리 희정이는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다가 제가 그릇을 꺼내는 소리가 나자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평소엔 저와 겸상도 잘 안 하려던 아이였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식탁에 얌전히 앉아 있더군요. 물론 그 입은 꾹 다문 채였고 눈은 여전히 스마트폰 액정에 고정되어 있었지만요. 그래도 이게 얼마 만에 세 식구가 함께하는 저녁상인가 싶어 굽은 허리를 펴고 녀석들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태호가 제 밥그릇 위로 가장 실한 갈빗대 하나를 척 올려주었습니다. 달고 짭짤한 양념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어쩐지 속이 메스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이게 아마 어머니한테 제가 차려드리는 마지막 밥상이 될 수도 있으니 하. 그 녀석은 농담이라며 가볍게 웃어넘겼지만 제 심장은 차가운 돌덩이라도 맞은 듯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어찌나 선명하게 귀에 박히던지. 애써 밥 한 술을 입에 넣는데 맞은편에 앉은 희정이의 입꼬리가 비죽 올라가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미소는 명백히 저를 향한 조소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왜 이리도 정확한 걸까요?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지만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들인데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나. 제 평생을 뒤흔들게 될 그 설마가 바로 눈앞에 와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어미의 얼굴로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돈 많이 벌었나 보네. 이렇게 비싼 것도 사오고. 그럼요, 어머니. 이제 저도 희정이도 우리 수준에 맞게 살아야죠. 안 그래, 여보? 태호의 말에 희정이는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우리 수준이라는 말이 칼날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어요. 그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식사가 끝나고 과일이라도 깎으려는데 희정이가 제 손을 탁 치며 과도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가만히 좀 계세요. 이제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 말투는 배려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경고이자 선언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라는 태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그들 앞에 앉아야만 했죠. 태호가 커피 테이블 위로 서류 뭉치 하나를 던졌습니다. 툭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거실을 울렸어요. 이 집, 오늘부로 제 단독 명의로 바꿨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던 지분 전부 제가 넘겨받는 걸로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 귀를 의심하며 아들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녀석의 얼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이었어요.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 작은 식당을 열기까지 잠 한 번 편히 못 자고 악착같이 모아 태호 장가갈 때 제 모든 것을 털어 사준 아파트였습니다. 태호야, 그게 무슨 소리니? 내 어미한테 상의도 한마디 없이. 제 떨리는 목소리에 며느리 희정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소리는 제 귀를 후벼 파는 것 같았죠. 어머님, 저희가 왜 어머님한테 상의를 해야 하죠?
이 집 사실상 저희 돈으로 유지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님 생활비의 용돈에 저희도 이제 허리가 휘어요.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살 순 없잖아요. 희정아, 말이 너무 심하구나. 제가 소리를 높이자 희정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심하긴 뭐가 심해요. 솔직히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저희 너무 불편했어요. 친구들 부르기도 창피하고 집에서 퀴퀴한 냄새 나고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데 어머님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는 소리까지 나온다고요. 이제 저희도 좀 사람답게 우리 수준에 맞게 살아보고 싶다고요. 수준, 또 그놈의 수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놈은 팔짱을 낀 채 제 어미가 모욕당하는 꼴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아니, 지켜보는 게 아니라 동조하고 있었죠. 그 차가운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제발 꺼져달라고 말이에요. 희정이의 악담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있던 그 짐들, 제가 어제 싹 다 버렸어요. 무슨 짐? 그 외에 어머님 낡은 사진첩이랑 잡동사니들 있잖아요. 자리만 차지하고 먼지만 풀풀 날려서 폐지 줍는 분 들였어요. 그런 촌스러운 사진 저희 집에 둘 데도 없어요.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거기엔 제 젊은 날의 기록이, 제가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의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제 몸뿐만 아니라 제 과거마저 제 존재 자체를 쓰레기 취급하며 버려버린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제 심장을 뜯어먹는 악귀들이었죠. 충격과 배신감에 아무 말도 못하는 제게 아들놈이 다가와 봉투 하나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50만 원이에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 성이니까 이걸로 당분간 지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는 이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제 새 출발해야죠. 새 출발. 그 단어가 너무도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저를 내쫓으며 하는 말이 고작 새 출발이라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돈을 던져버리고 그들의 뺨이라도 후려치고 싶었지만 제 몸은 솜처럼 무겁기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말로 쫓겨났습니다. 속옷 몇 개와 낡은 겉옷 하나가 담긴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서요. 현관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집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는 그 공간은 이제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태호와 희정이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벌레 한 마리를 내보내는 것처럼 그들은 제 마지막 모습을 외면했죠. 철컥.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덮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등 뒤로 하며 저는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24시간 찜질방과 값싼 여관을 전전하며 버텼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뒤섞여 차가운 바닥에서 새우잠을 자는 것은 굴욕 그 자체였어요. 아들놈이 쥐어준 50만 원은 빛의 속도로 사라졌고 제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일 때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요. 결국 마지막 남은 몇만 원을 쥐고 저는 인력사무소에서 소개해준 신림동의 한 산동네를 찾아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가파른 언덕길을 얼마쯤 올랐을까요?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낡은 집들이 벌집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퀴퀴한 쓰레기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보증금은 없고 한 달에 20만 원. 선불이유. 쪽방촌 입구에 작은 구멍가게 주인이라는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담배 연기를 뻐끔 내뿜으며 저를 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복도를 지나 맨 끝에 있는 문 앞에서 그가 멈춰 섰어요. 끽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창문도 제대로 없는 한평 남짓한 공간, 성인 남자 하나가 겨우 누울 수 있을 법한 좁은 방이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고 군데군데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코를 찌르는 퀴퀴한 냄새와 바닥에서 올라오는 시멘트 한기. 저는 그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여기가 이제부터 제가 살아야 할 곳이란 말입니까? 복도에서는 누군가의 욕설과 술주정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얇은 합판 벽 너머로는 옆방 남자의 거친 기침 소리가 그대로 전해져 왔어요. 따뜻한 밥과 푹신한 침대가 있던 어제의 삶이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후회가 뒤섞인 피눈물이었습니다. 내 아들 강태호, 내 며느리 우희정. 나를 이 지옥 구덩이로 밀어넣은 너희들.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으냐? 아니, 절대. 너희들이 나에게 준 이 고통과 모멸감, 반드시 1000배만 배로 되돌려주기 전에는 내 눈을 감을 수가 없다. 저는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꺼져가던 제 심장에서 시퍼런 복수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이곳이 내 지옥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이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반드시 기어 올라가고야 말 겁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 복수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쪽방의 차가운 바닥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쪽방에서의 첫 아침은 뼈를 애는 한기와 지독한 굶주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간밤에 덥고 잔 얇은 담요는 축축한 냉기만 머금었을 뿐 제 체온을 지켜주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웅크렸던 몸을 일으키자 삐걱거리는 관절 마디마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둠과 퀴퀴한 곰팡내에 익숙해진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이곳은 지옥이었고 저는 그 지옥의 한가운데에 버려진 가엾은 영혼이었습니다. 일단 뭐라도 입에 넣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놈이 쥐어준 50만 원 중 월세 20만 원을 제하고 나니 수중에 남은 돈은 고작 30만 원. 이 돈으로 얼마를 버텨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밥을 사 먹을 수도 없었어요. 저는 줄인 배를 움켜쥐고 무작정 밖으로 나섰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자마자 보이는 시장.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저 혼자만 시간이 멈춘 섬처럼 느껴졌어요.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 저는 시장 안의 식당들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남에게 밥을 해주던 몸이었으니 설거지 자리 하나 못 구하겠나 싶었죠. 하지만 세상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냉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순댓국집. 주인은 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손사래부터 쳤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우리 가게는 젊은 사람들 써요. 허리도 아프실 텐데 이런 굳은 일 못하셔. 정중한 거절이었지만 그 안에는 늙고 병든 당신을 쓸 생각은 없다는 차가운 가시가 숨어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가게를 나와야 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식당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곳은 대놓고 우리 가게 이미지 버릴 일 있냐며 쫓아내기도 했고 어떤 곳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내저었습니다. 수십 군데의 가게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나니 해가 저물기 시작하더군요. 백가죽은 등에 달라붙은 지 오래였고 다리는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시장 한 구석에 멍하니 서 있는데 제 옆으로 리어카 한 대가 덜컹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가 허리를 굽힌 채 리어카 가득 폐지를 싣고 가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을 무언가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저거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 힘으로 떳떳하게 살아왔다는 자존심. 아들 내외에게 버림받으면서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제 안에는 그 부질없는 껍데기가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보다 생존이 먼저였어요. 저는 발길을 돌려 동네 노인들이 리어카를 빌린다는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하루는 폐지를 줍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일어나 보증금 10,000원을 내고 빌린 삐걱거리는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헤맸어요. 평생 남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던 내 손으로 이제는 더러운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상가 앞에 쌓인 박스를 해체하고 검은 비닐봉지 안에 캔과 플라스틱을 골라냈어요. 손톱 밑에는 시커먼 때가 끼었고 온몸에서는 저 자신도 참기 힘든 냄새가 났습니다. 깊은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렇게라도 살아서 그놈들에게 복수해야 하니까요. 그날은 유난히 궂은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모은 폐지는 빗물을 먹어 천근만근이었고 리어카 바퀴는 자꾸만 헛돌았어요. 온몸이 흠뻑 젖어 덜덜 떨면서도 저는 조금이라도 더 무거운 박스를 싣기 위해 백화점 후미진 골목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옆으로 번쩍거리는 하얀색 외제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며 흙탕물을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튀기고 멈춰 섰습니다. 순간적인 욕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고 숨을 멈춰야 했습니다. 아들 강태호. 그리고 그의 팔짱을 끼고 내리는 며느리 우희정. 두 사람은 최고급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어요. 희정이의 어깨에는 제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비싼 가방이 걸려 있었고 태호의 손목에서는 번쩍이는 시계가 빛났습니다. 제가 벌벌 떨며 모으는 폐지를 전부 팔아도 저 시계에 나사 하나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백화점 VIP 주차 공간으로 향하는 듯 했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쉰 목소리로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은 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태호야.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태호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놀람,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혐오와 경멸, 그리고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마치 길에서 마주치지 말아야 할 끔찍한 벌레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죠. 희정이가 태호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이는 소리가 제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어머, 저 여자 뭐야? 자기야, 저런 거랑 엮이면 재수 없어. 빨리 가자. 저런 거. 저는 이제 그들에게 어미가 아니라 재수 없는 저런 거였습니다. 태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희정이를 따라 백화점의 화려한 불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자동차 문 소리가 제 심장을 후려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쏟아지는 비를 그대로 맞으며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춥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죠. 그 대신 제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불길 같은 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은 저렇게 따뜻하고 화려한 곳에서 웃고 있는데 너희들의 어미는 이 차가운 빛 속에서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서 있구나. 그래, 똑똑히 기억하마. 오늘 너희들의 그 눈빛, 그 표정, 그 말 한마디까지 전부 다 이 뼛속에 새겨두었다가 언젠가 반드시 그대로 돌려주마. 며칠을 굶다시피 일만 한 탓에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비를 흠뻑 맞은 그날 밤부터 열이 오르기 시작했지만 병원에 갈 돈은 당연히 없었죠. 저는 며칠 뒤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근처의 무료 급식소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절망과 무기력이 공기 중에 먼지처럼 떠다니는 곳이었죠. 저 역시 그들 중 하나가 되어
멍하니 앞사람의 등만 바라보며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겨우 제 차례가 되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제 옆구리를 거칠게 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직 젊어 보이는 남자가 새치기를 하려는 것이었어요. 제가 힘없는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저기요, 다들 줄 서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자 남자가 저를 벌레 보듯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늙었으면 곱게 뒤질 것이지 밥은 왜 처먹으려고. 비켜. 그는 그렇게 소리치며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밥그릇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던 흰쌀밥이 더러운 흙바닥 위로 처참하게 흩어졌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았지만 그 누구도 저를 일으켜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구경하다가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배식줄에 합류할 뿐이었어요. 저를 밀친 남자는 이미 저만치 앞에서 개걸스럽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흩어진 밥알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인생 같았어요. 정성껏 지어놓았지만 결국에는 더러운 바닥에 내팽개쳐져 모두의 발에 짓밟히고 마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물이 아니었어요.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모든 감정이 증발하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만 남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흙이 묻은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고 밥을 지었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손으로 복수를 해야만 합니다. 밥 한 그릇에 온정조차 허락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저를 지켜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독하고 차가운 복수심만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박인순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독감으로 며칠을 꼼짝없이 앓아누웠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입은 마음의 상처보다 굳은 비를 맞으며 폐지를 주었던 날 얻은 몸의 병이 더 깊었던 모양이에요.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좁은 쪽방에 누워있으니 몸은 펄펄 끓는 가마솥 같았고 정신은 안개 속을 헤매는 듯 했습니다. 열에 들떠 몽롱한 의식 속에서 저는 끊임없이 헛것을 보았습니다. 어릴 적 태호가 종알거리며 제 품에 안기던 모습, 먼저 간 남편의 희미한 얼굴, 그리고 그 모든 행복한 기억의 끝에는 어김없이 아들 내외의 차가운 얼굴이 나타났어요. 희정이가 어머님, 냄새나요 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고 태호가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 눈빛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쇳소리가 났고 기침을 한번 할 때마다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며칠간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했더니 이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습니다. 아, 이대로 죽는구나.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버림받고 이 더럽고 차가운 쪽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홀로 죽어가는구나. 처량한 생각에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마저 뜨거웠습니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화점 앞에서 명품을 휘감고 행복하게 웃던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 그들은 제가 이렇게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제 돈으로 산 집에서 제 돈으로 산 가구 위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겠죠. 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아마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겁니다. 골치 아픈 늙은이가 드디어 사라졌구나 하고 후련해할지도 몰라요.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안 돼.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너희를 키웠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줄 수는 없다. 그 분노가, 그 지독한 원망이 제 심장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저를 끌어낸 것은 삶에 대한 애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옥보다 더 뜨거운 복수심이었습니다. 저는 안간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일어나 부엌이라고 할 수도 없는 작은 공간에 놓인 그릇에서 물을 떠마셨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아프지 않으리라. 다시는 굶지 않으리라. 다시는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리라. 반드시 살아남아 너희들이 내게 준 고통을 몇십, 몇백 배로 돌려주리라. 몸을 추스르고 며칠 뒤 저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폐지를 줍는 것만으로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이번에는 허름한 시장 골목 안쪽으로 파고들었어요. 그러다 24시 토종 설렁탕이라는 낡은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가게 안은 좁고 지저분했지만 밤새도록 문을 여는 곳이라면 혹시 허드렛 일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었죠. 가게 주인은 30살이나 되었을까 잔뜩 인상을 쓴 젊은 남자였습니다. 제가 주방 보조일이라도 없냐고 묻자 그는 저를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비웃었어요. 어머니 같은 사람 써서 뭐하게요? 그릇이라도 깨먹으면 내 손해인데. 밤에만 사람들 없을 때 설거지만이라도 하게 해주시오. 잠 안 자고 일하는 건 자신 있소. 참, 딱하게도 됐네. 그럼 어디 한번 해보쇼. 대신 돈은 많이 못 줘. 시간당 5,000원. 그것도 손님 없을 때만 하는 거니까 하루에 몇 시간이나 될지는 나도 모르고. 그리고 조건이 있어. 손님들 눈에 절대 띄지 마쇼. 냄새 나니까. 알았어요? 모욕적인 조건이었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밤부터 설렁탕 집 주방 구석에서 그릇을 닦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이 퉁퉁 불었고 독한 세제에 살같이 벗겨졌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젊은 주인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제게 폭언을 퍼부었어요. 그렇게 느려 터져서 어디다 쓰냐, 그릇에 고춧가루 묻었다. 눈은 장식이냐 등등. 저는 그 모든 말을 묵묵히 들으며 그릇만 닦았습니다. 제 목표는 돈이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인간이기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까요? 여전히 배는 골았고 잠은 부족했습니다. 그날도 마감을 마친 새벽, 텅 빈 가게 주방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남기고 간 깍두기와 고기 부스러기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담기는 것을 보자 저도 모르게 군침이 돌았습니다. 며칠째 멀건 국물에 밥 한 덩이 말아먹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정말 귀신에 홀린 듯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져 그나마 깨끗한 깍두기와 고기 조각 몇 점을 봉지에 담았어요. 이걸 가져가서 물에 헹궈 먹으면 그래도 며칠은 든든할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주인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를 본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가 제 손에서 봉지를 낚아챘습니다. 봉지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그의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야, 이 도둑년아. 내가 네 그럴 줄 알았다. 더러운 손으로 어딜 감히 가게 음식을 탐내. 거지도 아니고. 그는 소리를 지르며 봉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깍두기와 고기 조각들이 더러운 주방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주방에서 함께 일하던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감히 주인을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주인의 분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가 갑자기 제 뺨을 때리려는 듯 손을 번쩍 쳐들었습니다. 늙으면 곱게 죽어야지 어디서 도둑질이야.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날아오는 그의 손을, 그 손바닥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어요. 그 순간 그의 얼굴 위로 제 아들 테오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를 경멸하던 눈빛, 저를 내쫓던 냉정함. 세상의 모든 모욕과 멸시가 그의 손바닥에 담겨 제게 날아오는 것 같았죠.
제 눈빛이 어땠는지, 제 표정이 어땠는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번쩍 쳐들었던 주인의 손이 공중에서 멈칫했어요. 제 눈빛에 기가 질린 듯 그는 결국 저를 때리지 못하고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는 것으로 분노를 대신했습니다. 당장 꺼져. 다시는 내 가게에 얼씬도 하지 마. 저는 아무 말 없이 나뒹굴었던 깍두기 조각들을 가만히 내려다본 뒤 몸을 돌려 가게를 나왔습니다. 뺨을 맞은 것보다 더한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제 머릿속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두고 봐라, 이 어린 놈아. 오늘 내가 나에게 준 이 모욕, 내가 반드시 갚아주마. 내 놈의 그깟 가게, 내가 통째로 씹어 삼켜주마.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걸으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또 하나의 복수 대상을 새겨 넣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이제는 저 설렁탕 집 주인까지. 저를 짓밟은 모든 것들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더욱더 독해져야만 했습니다. 설렁탕 집에서 쫓겨난 뒤 저는 다시 막막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푼돈이라도 벌던 유일한 수입원이 끊긴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그해 여름은 유난히 비가 잦았습니다. 제가 기거하는 쪽방은 습기로 가득 차 곰팡내가 더욱 심해졌고 눅눅한 담요는 제 체온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빼앗아 가는 듯 했어요. 그날은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태풍이라도 올라오는 건지 바람 소리는 귀신 울음소리 같았고 낡은 쪽방의 함석 지붕은 금방이라도 뜯겨 나갈 듯 덜컹거렸죠. 저는 그날도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나갈 수도 없는 날씨였으니까요. 배고픔과 추위에 지쳐 무기력하게 누워있는데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거기 할망구. 방 빼. 쪽방 주인이었어요. 그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방세가 벌써 며칠이나 밀렸어. 당장 방 빼라고. 돈 없으면 나가 죽든가.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습니다. 술에 취한 듯 얼굴이 시뻘건 주인이 저를 보자마자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퍼부었어요. 돈이 없다고 며칠만 말미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제 가방을 집어 복도로 내던지고는 저를 거칠게 복도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당장 꺼져. 재수 없는 거사. 저는 쏟아지는 폭우 속으로 속수무책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좁은 골목길은 이미 흙탕물로 가득했고 저는 그 흙탕물 속에 처참하게 주저앉고 말았어요. 온몸이 흠뻑 젖고 뺨 위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늘도 나를 버렸구나. 이대로 이 빗속에서 얼어 죽는 것이 내 운명이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을 감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앞으로 어둠을 가르는 환한 불빛과 함께 검은색의 번쩍이는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이런 누추한 산동네 골목길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아주 비싸 보이는 차였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남자가 뒷좌석 문을 열자 잘 닦인 구두를 신은 중년의 신사가 커다란 우산을 들고 내렸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있는 제게로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낯선 사람의 등장에 잔뜩 경계하며 몸을 움츠렸어요. 남자는 제 앞에 멈춰 서서 자신의 커다란 우산을 제 머리 위로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걸었죠. 괜찮으십니까, 아주머니?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이유 없는 친절은 없다는 것을 저는 이미 뼈저리게 깨달은 뒤였으니까요. 저를 무시하고 지나가려는 제게 남자가 다시 한번 나직이 말했습니다. 혹시 아주머니
아직도 밥값 없는 학생들한테는 계란 프라이 2개씩 붙여주시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수십 년 전의 기억이 먼지를 털고 제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어요. 제가 아직 젊어서 시장 골목에서 작은 백반집을 하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유독 눈에 띄던 가난한 고시생 하나가 있었죠. 며칠씩 굶은 얼굴로 와서는 가장 싼 국밥 하나를 시켜놓고 국물만 연거푸 마시던, 그래도 눈빛만은 총기로 가득했던 그 학생. 제가 안쓰러운 마음에 몰래 계란 프라이를 2개씩 붙여주며 학생, 힘내. 밥심으로 공부하는 거야 하고 등을 두드려주곤 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눈으로 남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선한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은 분명 그때 그 학생의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학생.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제 말에 남자의 얼굴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찾았습니다, 사장님. 이제야 겨우 찾았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굴지의 유통기업 JQ그룹의 회장, 최진우였습니다. 저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없었어요. 최 회장의 차에 올라타 따뜻하고 부드러운 담요에 쌓여 그의 회사로 향하는 내내 저는 꿈을 꾸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집무실은 제가 평생 본 어떤 방보다도 넓고 화려했어요. 그는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이 비참하고 굴욕적인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저는 무너지고 말았죠. 아들에게 버림받은 이야기, 쪽방에서 겪었던 수모, 설렁탕 집에서의 일까지. 저는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최 회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처음의 부드러움 대신 차갑고 무서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은인이 자신의 어미와도 같은 분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와서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사장님, 아니, 이제부터는 어머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고 말하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강철과도 같았습니다. 과거에 어머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따뜻한 밥 한 끼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수십 년을 어머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이제야 겨우 만났는데 어찌 이런 꼴을.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저를 올려다보며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어머님의 아들이자 어머님의 복수를 위한 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십시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길고 길었던 지옥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막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피눈물 나는 복수의 막이었습니다. 최진우 회장을 만난 다음 날, 제 삶은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한 듯 변했습니다. 저는 그의 비서실과 경호팀의 보호 아래 지긋지긋한 쪽방촌을 떠나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의 VVIP 스위트룸에 머물게 되었어요. 방 안의 모든 것이 제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것들이었죠. 푹신한 침대, 금빛으로 번쩍이는 화장실, 버튼 하나로 열리는 커튼. 모든 것이 꿈만 같아 저는 며칠 동안 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제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호텔로 불러들였어요. 의사들은 제 몸 상태가 영양실조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최악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전문 영양사가 짜준 식단으로 식사를 하고 전담 간호사의 보살핌을 받으며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본격적인 변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전문 스타일리스트와 에티켓 강사가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투와 걸음걸이 하나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것을 보며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달아빠진 옷 대신 몸에 꼭 맞는 우아한 옷을 입고 쪽방촌의 구부정한 할머니가 아닌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품과 카리스마를 지닌 마담 박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최 회장의 직원들은 모두 저를 고모님이라고 부르며 극진히 대접했어요. 특히 그의 비서실장인 젊은 여성과 JQ그룹의 법무팀을 총괄하는 변호사는 제 든든한 날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저 불쌍한 노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예의를 갖춘 파트너로 대해 주었죠. 어느 날 오후, 저는 JQ그룹 본사의 거대한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 회장과 법무팀, 그리고 재무분석팀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제 앞에 거대한 스크린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제 아들 강태호였죠. 고모님, 지금부터 강태호 씨의 현재 재정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무팀 변호사가 냉정한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강태호는 제 돈으로 차린 아파트를 담보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겉만 번지르르한 수입 프랜차이즈 사업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은 시작부터 삐걱거렸고 며느리 우희정의 사치와 허영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빚은 눈덩이처럼 벌어나고 있었어요. 결국 그는 제2금융권 대출은 물론이고 이자가 어마어마한 사채에까지 손을 댄 상태였습니다. 곧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죠. 저는 차가운 얼굴로 스크린에 떠있는 아들의 재무상태표를 바라보았습니다. 온갖 붉은색 숫자들이 제 아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고통과 슬픔은 이제 차가운 전략적 목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보고를 듣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냉철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보고가 끝나자 최 회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본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의 빚 전부 사들이세요. 이자 한 푼까지 남김없이. 제 말에 회의실에 있던 모두의 얼굴에 잠시 놀란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제 의도를 파악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재무팀장이 즉시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습니다. 플랜 B, 지금 바로 실행해. 자회사 골드다이아 캐피탈 명의로 강태호 관련 채권, 시장에 풀린 것부터 사채까지 전부 매입 시작한다. 1시간 내로 끝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긴박한 목소리들,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거대한 금액이 오가는 것을 알리는 전자음. 저는 거대한 자본의 힘이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쥐고 흔들 수 있는지를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었어요. 평생을 푼돈에 벌벌 떨며 살아온 제게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정확히 1시간이 지났을 때 법무팀 변호사가 제게 다가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모님, 강태호 씨의 모든 채권 인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강태호의 목숨줄은 저희 손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제 발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과거에 저는 저 불빛 중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들아, 그리고 벼룩의 간을 빼먹던 내 며느리야.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수준 높은 삶이 어떤 것인지 이제부터 내가 똑똑히 보여주마. 너희들이 나를 밀어 떨어뜨린 이 지옥의 꼭대기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너희들의 삶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주겠다. 복수의 첫 번째 단추가 완벽하게 꿰어졌습니다. 복수의 첫 단추를 꿰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최진우 회장의 자회사인 골드 다이아 캐피탈은 그날 이후로 제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호텔 스위트룸에 앉아 전날 강태호와 우희정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모든 압박은 철저히 합법적이고 지독할 만큼 사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전에 그들이 상대하던 무식한 사채업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골드 다이아 캐피탈의 전문 채권팀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2번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침 9시 그리고 오후 5시. 그들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그저 로봇처럼 연체된 원금과 날짜 단위로 불어나는 이자, 그리고 담보로 잡힌 아파트의 경매 실행 예정일을 고지할 뿐이었습니다. 처음에 태우는 코웃음을 쳤다고 해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회사인데 당신들 뭐야? 보이스피싱이지?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고급 외제차의 할부금이 연체되었다는 통지서가 날아왔고 우희정이 평소에 물 쓰듯 쓰던 백화점 VIP 카드가 정지되었죠. 그들이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최 회장의 비서실장이 가져다주는 보고서와 녹취 파일을 통해 그들의 일상을 샅샅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이제 매일같이 싸움이 끊이지 않았어요. 당신이 무리하게 사업만 안 벌였어도 이 지경은 안 됐어. 뭐,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내가 그깟 명품 가방만 좀 덜 샀어도 대출 이자는 막았어. 이년아. 서로를 향해 퍼붓는 날 선 비난과 욕설. 한때는 서로의 탐욕을 부추기던 공범이었던 그들은 이제 서로의 숨통을 조이는 원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동정심? 연민? 그런 감정은 제 마음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찻잔을 들어올리며 다음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되었음을 직감할 뿐이었죠. 제 복수의 두 번째 단계는 세상에 제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박인순이 아닌 마담 박으로서 말이죠. 최 회장은 저를 위해 완벽한 무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총수들과 유명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VVIP 자선 경매 파티. 그곳이 바로 제 데뷔 무대였어요. 그날 밤 저는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고 파티장에 들어섰습니다. 제 옆에는 든든한 기사처럼 최진우 회장이 함께했죠. 저의 등장은 파티장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는 누구지? 최 회장이 직접 에스코트하다니 보통 인물이 아니야. 저는 그 모든 시선을 당당하게 받아내며 파티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에티켓 강사에게 배운 대로 우아한 미소를 띤 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걸었죠.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경매 물품은 차세대 미디어 아트의 거장, 김지훈 작가의 시면의 눈입니다. 시작가는 5억 원입니다. 작품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마자 제가 조용히 번호판을 들어올렸습니다. 10억. 제 목소리에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작가의 2배를 부른 저의 대담함에 모두가 놀란 눈치였죠. 몇몇이 경쟁적으로 따라붙었지만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계속해서 판돈을 올렸습니다. 20억, 30억. 제게 그 그림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그리고 이 파티를 지켜보고 있을 세상의 마담 박이라는 이름 석자를 확실히 각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50억. 더 없으십니까? 경매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결국 그 그림은 제게 낙찰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입장료를 지불했을 뿐이니까요. 다음 날 대한민국의 모든 사교계 가십과 경제 잡지는 베일에 쌓인 자산가 마담 박, 통 큰 대비라는 제목으로 제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실었습니다. 물론 제 옆에는 최진우 회장의 사진도 함께였죠. 덫은 완벽하게 놓였습니다. 그 덫에 가장 먼저 걸려든 것은 역시나 우희정이었습니다. 태호보다 훨씬 더 영악하고 현실적인 여자였으니까요. 그날도 두 사람은 돈 문제로 집안의 물건을 집어 던지며 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잠시 소파에 앉아 신경질적으로 잡지를 뒤적거리던 우희정의 눈에 제 기사가 들어온 것이죠. 보고서에 첨부된 녹취 파일 속에서 희정이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뭔데 또? 이 여자 어머님이랑 너무 닮지 않았어? 태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저렇게 돈이 어디 있고 저런 옷을 어떻게 입어? 당신 요즘 돈 문제 때문에 헛것이 보이나 본데 정신 차려. 아니야, 정말 닮았다고. 이름도 봐, 마담 박. 성도 같잖아. 그리고 옆에 이 남자 JQ그룹 최진우 회장이래.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해? 세상에 박 씨가 한둘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최진우 같은 사람을 어떻게 알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돈 구할 궁리나 해. 태호는 애써 현실을 부정했지만 희정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깊게 뿌리내린 듯 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사진 속 제 눈빛에서 그녀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저것은 자신들이 내쫓았던 무력하고 가난한 시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차가운 시면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을 감싸던 불안감은 이제 실체 있는 공포가 되어 서서히 그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골드 다이아 캐피탈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결국 강태호의 회사는 최종 부도 처리되었고 그들이 살던 아파트에는 법원의 차압 딱지가 나붙었죠. 그들은 이제 완벽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 신세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골드 다이아 캐피탈에 전화를 걸어 대표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지르며 협박을 하다가 나중에는 울며 불며 사정을 했다고 해요. 무릎이라도 꿇고 빌 테니 제발 단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그들의 목소리는 처절하기 짝이 없었죠. 최 회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만나보시겠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고 길었던 사냥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 손으로 직접 그들의 숨통을 끊어줄 시간이 온 겁니다. 장소는 제가 정하죠. 저는 서울에서 가장 높고 가장 화려한 호텔의 스카이라운지를 약속 장소로 잡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상류층의 세상. 하지만 이제는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그 세계의 정점에서 그들을 심판하고 싶었어요. 약속 당일, 저는 조금 일찍 레스토랑에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레스토랑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태호와 희정이가 허름한 옷차림으로 다른 손님들의 눈총을 받으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굴욕감,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죠. 두 사람은 안내를 받아 제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아직 저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채권자를 만나러 온 죄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테이블 앞에 설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밖의 풍경을 보는 척했습니다. 그들이 마른 침을 삼키며 저를 내려다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마침내 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의 흐름이 아주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태호와 희정이의 눈이 제 얼굴에 닿는 순간 그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저는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지? 하는 의아함. 그 다음에는 닮았는데? 하는 혼란. 그리고 마침내 눈앞에 마담 박이 자신들이 내쫓았던 어머니 박인순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들의 얼굴은 순수한 경악과 공포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희정이는 저도 모르게 하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태호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듯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태호가 간신히 쥐어짜낸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그들을 향해 싸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내 아들, 그리고 내 며느리. 제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끔찍한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은 듯 했어요.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였죠. 어머니, 잘못했어요.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네. 그들은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제 구둣발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엎드린 그들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그들의 뼛속까지 파고들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어디서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 같구나. 그것은 과거 희정이가 제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제 말에 희정이의 어깨가 경련처럼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너희들 수준과는 어울리지 않는 곳에 내가 잘못 찾아온 모양이다. 안 그러니? 이번에는 태호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린 그 순간부터 너희들의 모든 것은 이미 내 것이었다. 나는 너희에게 배웠단다. 자비와 동정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감정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러니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지 마라. 너희에게는 그럴 자격조차 없으니.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제 뒤에서 그들이 절규하며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레스토랑을 걸어 나오며 저는 제 인생의 한 막이 완전히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에게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의 대가를 남김없이 치르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심판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부터는 형벌의 시간이 시작될 겁니다. 제가 내린 심판의 결과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최진우 회장의 비서실장이 준비해준 태블릿 PC를 통해 제 아들과 며느리의 몰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영상과 사진 그리고 그들의 통화 내역까지 포함된 그야말로 생생한 지옥의 기록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는 그들이 살던 아파트에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강제로 열리고 붉은색 차 앞 딱지가 집안 곳곳에 붙기 시작했죠. 희정이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명품 가방들을 끌어안으려 했지만 집행관들은 냉정하게 그것들을 압류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태호는 처음에는 고함을 지르며 저항하려 했어요. 이게 다 불법이야. 내 집에 손대지 마. 하지만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저항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의 무심한 얼굴, 그들이 제 돈으로 사들인 사치품들이 잡동사니처럼 복도로 실려 나가는 모습. 저는 그 장면을 아무런 감정 없이 마치 먼 나라의 다큐멘터리를 보듯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길거리로 나앉은 뒤의 행보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희정이는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가 받아본 녹취 파일 속에서 그녀는 울며불며 매달렸어요. 지연아, 나야 희정이. 정말 미안한데 우리 며칠만 신세 좀 질 수 있을까? 금방 나갈게, 정말이야.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 우희정 씨. 미안한데 내 사정 다 들었어.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니? 너 같은 애랑 엮여서 좋을 거 하나 없을 것 같네. 다시는 연락하지 마. 딸깍하고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 희정이가 절망적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때는 서로의 부와 허영을 과시하며 어울렸던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얄팍하고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증명하는 순간이었죠. 결국 그들이 찾아간 곳은 제가 처음 내몰렸던 그곳과 비슷한 환경이었습니다. 보증금도 신분증도 필요 없는 서울의 가장 후미진 곳에 위치한 한 고시원. 최 회장의 사람이 몰래 촬영한 영상 속의 그곳은 제가 살던 쪽방보다도 더 비좁고 음침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작은 방, 곰팡이 냄새와 담배 냄새가 뒤섞인 복도, 여러 사람이 함께 써서 언제나 더러운 화장실. 그 좁은 공간에서 그들은 매일같이 서로를 물어뜯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그깟 명품에 미쳐서 날뛰지만 않았어도. 뭐, 이게 내 탓이야? 당신이야말로 주제도 모르고 사업 벌이다 이 꼴 난 거잖아. 이 무능한 자식아. 뭐, 무능해. 너 같은 걸 데리고 산 내가 덜 떨어졌지. 차라리 우리 엄마가 주던 돈으로 살 때가 훨씬 나았어.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니께 죄송하다는 뉘우침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들은 오직 서로를 탓하고 자신의 불행을 저주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태블릿 PC를 조용히 껐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이상 흥미롭지 않았어요. 통쾌함은 아주 잠시뿐이었고 그 뒤로는 깊고 허전한 공허함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복수는 과연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이 상처투성이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최 회장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의 거실에서 우리는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회장님,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저들을 벌주고 나면 후련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이 복수가 끝나면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고백에 최 회장은 조용히 제 찻잔에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깊었죠. 어머님, 저도 한때는 복수심만으로 버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를 짓밟았던 이들에게 되갚아주는 것만이 제 삶의 목표였죠. 하지만 막상 그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나니 저 역시 어머님과 같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복수는 과거를 정리하는 마침표일 뿐 미래를 열어주는 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래를 여는 힘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에서 나옵니다. 무언가를 미워하는 힘이 아니라 무언가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죠. 어머님께서는 이제 그 힘을 찾으실 때가 된 겁니다. 최 회장의 말은 제 마음속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 같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파괴가 아닌 창조를 해야 합니다. 제 과거의 아픔을 누군가를 위한 따뜻함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바로 인순재단의 설립이었죠. 저처럼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 특히 홀로 된 노인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저는 현대적이고 깨끗한 무료 급식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굶주림이 얼마나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배고픈 서름이 얼마나 뼈에 사무치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곳은 단순히 밥만 주는 곳이 아니라 외로운 노인들이 모여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존엄과 온기가 있는 공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건축가들을 만나 제 비전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원목으로 된 식탁과 편안한 의자, 눈이 부시지 않는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매일매일 영양을 고려한 건강한 식단. 저는 제가 꿈꾸는 급식소의 모습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최 회장의 직원들의 눈빛은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재단의 첫 급식소 부지로 저는 망설임 없이 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과거 제가 온갖 수모를 당하며 그릇을 닦았던 시장 골목의 그 허름한 설렁탕집. 최 회장의 팀은 즉시 움직여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주고 건물주에게서 그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계약서에 제 도장을 찍던 날, 제 머릿속에는 저를 향해 폭언을 퍼붓던 젊은 주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디딤돌처럼 느껴졌죠. 며칠 뒤 그 지긋지긋한 24시 토종 설렁탕 간판이 철거되고 건물을 허무는 포클레인 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제 과거의 한 조각이 깨끗하게 청소되는 듯한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는 동안 과거의 망령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골방에서 절망에 빠져있던 강태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최진우 회장이 있다고 확신하고 그를 물고 늘어지기로 결심한 모양입니다. 그에게 남은 마지막 무기는 바로 거짓말과 동정심 유발이었죠. 그는 돈 몇 푼을 받고 자극적인 기사를 써주는 것으로 유명한 진실추적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진 인터넷 언론사의 김 기자라는 자를 찾아갔습니다. 최 회장 측에서 입수한 보고서에는 그날의 만남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태호는 일부러 며칠은 감지 않은 떡진 머리와 남루한 옷차림으로 김 기자 앞에 나타나 연극 배우처럼 눈물까지 흘려가며 기가 막힌 소설을 써 내려갔다고 합니다. 기자님, 저희 어머니는 사실 젊었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셔서 요즘 들어 정신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가벼운 치매 증상도 있으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괴물 같은 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JQ그룹의 최진우 회장입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물컵을 떨리는 손으로 잡으며 비련의 주인공처럼 말을 이었다고 해요. 그는 저희 어머니를 교묘하게 꿰어내 감금하고 온갖 감언이설로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앞세워 아들인 제 전 재산을 강탈해 간 것입니다. 저는 지금 거대한 재벌의 음모에 맞서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진실밖에 없는 힘없는 아들의 목소리를 제발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그의 연기는 너무도 처절하고 그럴듯해서 돈 냄새를 맡은 김 기자는 신이 나서 그의 말을 받아 적었다고 합니다. 최 회장의 비서실장이 제게 이 사실을 보고했을 때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치매 걸린 늙은 어미로 모욕하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그 발악이 가소롭기 짝이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완전히 그리고 제 손으로 직접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직접 세상 앞에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을요. 어둠 속에 숨어있는 아들의 거짓을 환한 빛 아래로 끌어내 산산조각 내주어야만 했습니다. 강태호가 퍼뜨린 거짓의 독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깊숙하게 사회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김 기자가 쓴 충격 단독, JQ그룹 최 회장, 치매 노인 조종의 아들 재산 강탈 의혹 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대중의 구미를 정확히 저격했어요. 기사는 순식간에 각종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를 장식했고 댓글창에는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재벌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JQ그룹의 주가는 눈에 띄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평생을 정도 경영으로 쌓아 올린 최진우 회장의 명성에도 치명적인 흠집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그야말로 비상사태에 돌입했죠. 그날 오후 JQ그룹의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한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와 최 회장, 그리고 회사의 핵심 임원들과 홍보, 법무팀의 수장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굳은 얼굴로 저와 최 회장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홍보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완곡한 표현을 골랐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어요. 회장님, 고문님. 현재 여론은 저희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팩트보다는 재벌 대서민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로우키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무팀장도 그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맞대응 기자회견 같은 것을 여는 것은 저들의 진흙탕에 저희가 직접 뛰어드는 격입니다. 오히려 논란만 키울 뿐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공식 입장만 짧게 내고 저들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신속하게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대중의 관심이 식을 때쯤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었을 겁니다.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이었죠. 회의실에 모인 다른 임원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어요. 저는 최 회장을 먼저 바라본 뒤 회의실에 모인 모두를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회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빼앗기고 쫓겨나고 짓밟히며 살아온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까지 회사의 입장을 고려하며 숨어야만 합니까? 제 아들놈은 저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2번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가난과 멸시로,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더러운 거짓말로요. 이 모욕을 제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제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그 안에는 억눌렀던 분노와 서러움이 실려 있었어요. 그들은 제 집을 빼앗았고 제 돈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마저 빼앗아 가게 둘 수는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주세요. 제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직접 온 세상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존엄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결심을 확인한 최 회장의 눈빛이 존경심으로 빛났어요. 그는 침묵을 깨고 그 어떤 때보다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회의실의 임원들을 둘러보며 선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JQ그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박인순 고문님의 기자회견을 준비한다. 홍보팀은 국내 모든 언론사를 접촉해 단 한 곳도 빠짐없이 기자회견에 참석시키도록. 법무팀은 고문님께서 진실을 밝히시는데 필요한 모든 법적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이것은 회사의 명운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모두들 명심하도록. 이틀 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기자회견장 연단에 섰습니다. 최 회장이 마련해준 특급 호텔의 가장 큰 연회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제 양옆에는 최진우 회장과 법무팀 변호사가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었죠. 눈앞에서 터지는 플래시 세례에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지만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마이크가 켜지고 제가 입을 열자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오늘 한 아들의 어미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진실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놀라울 만큼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평생을 아들을 위해 헌신했는지,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 작은 식당을 열기까지 제 인생을 덤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어떻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버려졌는지, 쪽방촌의 차가운 바닥에서 어떤 심정으로 밤을 새웠는지를 고백했습니다. 폐지를 주었던 이야기, 흙바닥에 나뒹굴었던 무료 급식소의 밥 한 그릇, 그리고 설렁탕 집에서 겪었던 수모까지. 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처음에는 호기심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던 기자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럽던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몇몇 젊은 여기자들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기도 했어요. 제 이야기는 더 이상 가십이 아니었고 한 인간의 처절한 생존기였으니까요. 제 아들은 제가 치매에 걸려 존경하는 최진우 회장님께 조종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정말 그런지 아니면 제 아들이 온 세상 사람들을 상대로 용서받지 못할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직접 듣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끝나자 변호사가 노트북의 한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장 전체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를 통해 아주 선명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집에서 쫓겨나던 바로 그날 밤, 제 아들 강태호와 며느리 우희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는 소리까지 나온다고요. 퀴퀴한 냄새 나서 창피해 죽겠어. 희정이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기자석에서 나직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창고에 있던 그 짐들, 제가 어제 싹 다 버렸어요. 촌스러워서 어디다 쓰겠어요? 이 집, 이제 우리 집이에요. 내일 아침까지 나가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 태호의 냉정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50만 원이에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 성이니까 이걸로 당분간 지내세요. 적나라하고 잔인한 목소리. 그들의 경멸과 증오, 그리고 탐욕이 담긴 모든 대화가 기자회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렸고 펜을 놀리는 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피커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죠. 그들의 얼굴에는 동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끝나자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제 마지막 한마디는 그 자리에 없는 제 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들아, 듣고 있느냐? 이것이 너와 내 아내가 말하는 진실의 전부다.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되었구나.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방송사의 메인 뉴스는 제 이야기로 도배되었고 문제의 녹음 파일은 페륜아들 불효 녹취록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의 모든 커뮤니티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여론은 무섭게 들끓었습니다. 강태호와 우희정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신상은 순식간에 털렸고 그들을 향한 국민적인 분노와 저주가 폭주했죠. 그날 밤 저는 호텔 스위트룸의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여러 방송사의 뉴스를 동시에 지켜보았습니다. 한 방송사에서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쩔쩔매는 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조작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통쾌함이나 승리감 같은 감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이제 막 빠져나온 듯한 그런 고요한 안도감만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짓밟혔던 제 인생의 진실을 제 손으로 직접 바로 세웠다는 사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제가 약속했던 새로운 창조의 삶을 시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세상을 뒤흔든 후 저는 한동안 호텔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제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로 들끓었지만 저는 그 모든 소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 조용히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누구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했죠. 진실의 힘은 무서웠습니다. 한때는 제 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온 세상이 제 편이 되어주는 듯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법무팀 변호사가 저를 찾아와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모님, 이제 저희는 강태호 씨와 우희정 씨를 상대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고모님의 재산을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 회삿돈처럼 유용한 횡령, 그리고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명예훼손까지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혐의를 적용하여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것입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더 이상 제 복수의 최종 목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짓밟혔던 제 인생과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몇 달 뒤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제게 법정에 나가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지만 저는 가야만 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이 모든 것의 끝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는 변호사와 함께 방청석 가장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잠시 후 피고인석으로 수척한 모습의 태호와 희정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죠. 한때는 명품으로 휘감았던 그들의 몸에는 이제 죄수 번호가 새겨진 수의가 걸쳐져 있었습니다. 희정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었고 태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그들의 얼굴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검사가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열거하고 변호사가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할 때도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어요. 증오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먼 나라의 낯선 사람들을 보는 듯한 깊은 거리감.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라는 것을요. 재판 막바지에 태호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무어라 소리치려 했지만 교도관에게 저지당하고 말았죠. 그의 눈빛은 애원이었을까요? 아니면 원망이었을까요? 이제는 그 무엇도 제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최종 선고가 내려지던 날, 저는 다시 법정을 찾았습니다. 판사는 준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강태호, 우희정. 피고인들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의 헌신을 배신하고 그 재산을 갈취하였으며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용서받기 힘든 패륜적 범죄라 할 수 있다. 판사의 꾸짖음이 법정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말을 들었어요. 마침내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강태호에게는 징역 7년, 우희정에게는 징역 5년. 땅 판사의 의사봉소리가 제 길고 길었던 악연의 마침표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태호는 판결을 듣자 이성을 잃고 제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법정을 걸어 나오며 저는 비로소 제 과거와 완벽하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 후 저는 인순재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고 재단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제가 꿈꾸던 무료 급식소 인순의 밥집을 여는 것이었어요. 과거의 그 더럽고 냄새나던 설렁탕 집은
이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밝고 깨끗한 3층짜리 건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개관식을 하던 날,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긴 연설을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저 이곳이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께 따뜻한 밥 한 끼의 위로와 존엄을 선물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재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며칠 뒤 저는 최 회장과 함께 조용히 신림동의 그쪽 방촌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리무진도 수행원도 없이 저희 두 사람만이었습니다. 여전히 가파르고 좁은 골목길, 퀴퀴한 냄새.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이제 그 풍경은 제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절망의 공간이 아닌 제가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해준 곳이었죠. 저는 예전에 그쪽 방 주인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담배를 떨어뜨릴 정도로 놀라더군요. 그는 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저 회장님. 아니, 고문님. 어쩐 일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곳에 신세진 적이 있었죠. 저희 인순재단에서 이곳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해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낡은 보일러도 교체하고 공동 화장실과 샤워 시설도 깨끗하게 고쳐드리고 싶어요. 제 말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저는 그에게 재단 명함을 건네며 실무자와 상의하시라고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복수가 아닌 상생. 그것이 제가 찾은 답이었으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한 남루한 행색의 남자를 마주쳤습니다. 과거 무료 급식소에서 저를 밀치고 제 밥그릇을 엎었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그 역시 저를 알아보고는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저는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자활 프로그램 안내서 한 장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죠. 이곳에 가면 기술도 배우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밥도 세 끼 다 주고요. 선택은 당신 몫이지만 부디 새로운 삶을 살아보세요. 남자는 한참 동안 제 손에 들린 안내서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이내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순의 밥집이 정식으로 문을 여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마담 박의 옷을 모두 벗어두고 제가 예전에 식당을 할 때 입었던 것과 비슷한 소박하지만 깨끗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주방에서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와 따끈한 밥 냄새가 피어올랐고 홀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인 얼굴의 어르신들이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셨어요. 저는 커다란 밥솥 앞에 서서 직접 밥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차린 식판을 건네드렸죠. 어르신 맛있게 드세요. 모자라면 얼마든지 더 말씀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손에서 따뜻한 식판을 받아든 한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저 따뜻하게 웃으며 그분의 굽은 등을 가만히 쓸어드렸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요. 복수가 주는 텅 빈 승리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어주는 이 충만한 행복감. 최 회장도 양복 상의를 벗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저를 도와 식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한가해진 틈을 타 우리는 주방 한쪽에 서서 북적이는 식당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어머님의 얼굴이 제가 배웠던 중 가장 행복해 보이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저에게 복수할 힘뿐만 아니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는 제게 잃어버렸던 아들이자 든든한 동지가 되어 주었고
저는 그에게 따뜻한 가족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었을 겁니다. 식사를 마친 어르신들이 제게 다가와 연신 고맙다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들의 주름진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 맛있게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 이 모든 것이 모여 제 마음속의 마지막 상처까지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저는 북적이는 식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분은 과거의 나였고 또 저분은 나의 어머니였으며 모두가 나의 이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꺼져가던 제 인생의 불씨는 이제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덮여주는 따뜻하고 거대한 불꽃이 되어 다시 타오르고 있었어요. 진정한 제 집을 찾은 겁니다. 화려한 호텔 스위트룸도 명예 이전을 받은 아파트도 아닌 바로 이 따뜻한 밤 냄새가 가득한 인순의 밥집. 이곳이 바로 제 영혼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푸던 주걱을 다시 쥐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되고 행복한 미소였습니다.